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난 7화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어떻게 우리의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키보드 몇 번으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노동의 가치가 희석되는 시스템. 저축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린 현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배신 앞에서 영원히 패배자로 남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은행과 정부가 독점한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그저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그 시스템 밖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금융사에 기록될 가장 극적인 반격의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절망의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바로 그 해, 2008년으로 모두가 은행을 저주하고 정부를 원망하던 그때 어둠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익명의 천재가 어떻게 은행도 정부도 없는 새로운 돈을 창조하여 부패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돈을 갖게 된 그 위대한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위해. (2008년 9월 15일)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158년 역사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던 신뢰라는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 엘리트들,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경제학자들, 그리고 우리의 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모하여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의 결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도덕적 해이의 엔진이 되었던 증권화 먹이사슬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시스템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낳은 필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어떤 당사자가 위험한 사건에 연루될 때 자신은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다른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증권화 먹이사슬이라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모든 단계에서 책임을 회피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기지 발행기관의 목표는 건전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익률 스프레드 프리미엄이라는 인센티브에 따라 이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가능한 한 많은 대출을 가장 비싼 조건으로 밀어내는 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어차피 위험은 즉시 다른 곳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은 수천 개의 부실 모기지 대출을 한데 묶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나 부채 담보부 증권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재포장했습니다. 증권화라는 마법을 통해 그들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겼고 은행가들 자신조차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리스크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신용평가사들은 사기극의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쓰레기 같은 상품들의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정부와 규제 당국의 암묵적인 보증이 있었습니다. 페니메이나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 후원 기업을 통한 보증은 금융기관들이 마음껏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마불사, 즉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 기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유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증폭시킨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신뢰는 죽었다는 외침은 데이터로 증명되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2008년 위기는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자 자신감의 총체적 상실이었습니다. 이 배신감은 여론조사 결과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2008년 9월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7%는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더라도 애초에 이 문제를 일으킨 바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2012년 7월 미국인 중 단 21%만이 금융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위기는 기존에 진행되던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 추세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배경에는 상상조차 힘든 경제적 파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8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5%에서 10%로 2배나 치솟았으며 가계 자산은 무려 11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 평생의 저축과 연금을 잃은 대재앙이었습니다. 붕괴하는 시스템 앞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수조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과 유동성 주입이었습니다. 이는 대중의 눈에 조작된 게임과 같았습니다. 이 조치는 도덕적 해이의 역설을 완성시켰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장려받았고 그 실패의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결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거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조차 훗날 우리가 했던 일은 너무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미래의 위기 대응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 깊은 불신과 절망의 잿더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암호학 기술을 연구하는 소수의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이메일 리스트에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그가 첨부한 것은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고작 9페이지짜리 짧은 논문 백서였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철학적, 기술적 운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퍼펑크 철학입니다. 1993년 에릭 휴즈가 작성한 사이퍼펑크 선언문은 강력한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중앙화된 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 주권의 영역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동입니다. 비트코인의 설계는 이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언문의 핵심 교리인 프라이버시, 익명성, 탈중앙화, 그리고 중개자 제거는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 자체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이퍼펑크가 꿈꿔왔던 익명의 거래 시스템을 현실 세계에 구현한 최초의 실용적인 사례였습니다. 사토시는 백서의 초록에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신뢰 기반 모델 자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현금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난제는 바로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파일을 무한정 복사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돈도 복사해서 여기저기 동시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에게 1만 원을 보내고 그 1만 원을 복사해서 C에게도 보내는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이 모든 거래 장부를 관리하고 진짜 거래인지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토시의 혁명적인 제안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순수한 P2P 버전의 전자화폐였습니다. 그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사용하여 거래의 시간 순서에 대한 계산적 증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공개 원장, 블록체인을 만들어 이중지불을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공동 가계부를 하나씩 나눠 갖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내면 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가계부에 이 거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장부를 가지고 있으니 누군가 자기 장부를 몰래 고쳐서 돈을 훔치려고 해도 금방 들통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장부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은행이라는 한 명의 중앙 관리자를 믿는 대신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부패한 은행을 고쳐 쓰자는 게 아니라 아예 은행이 필요 없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자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기술적 제한을 넘어선 철학적 선언문입니다. 핵심 제안은 오류를 범하기 쉬운 신뢰라는 개념을 검증 가능하고 객관적인 암호학적 증명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중앙은행 총재의 변덕이나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닌 코드와 합의에 의해 규칙이 강제되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08년에 목격된 것처럼 인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신뢰 기반의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망 신고서이자 수학적 증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출생 신고서와 같습니다. 이처럼 사토시의 천재성은 분산 컴퓨팅이라는 컴퓨터 과학 문제가 중앙 권력에 의한 화폐의 독점과 부패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간파한 데 있습니다. 백서가 발표된 지 약 2달 뒤인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첫 번째 블록을 채굴하며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최초의 블록은 제네시스 블록, 즉 창세기 블록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이 역사적인 첫 블록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메시지 하나를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그날자 영국 신문 더 타임스의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The Times, January 3rd, 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이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던 앨리스터 달링기 영국 은행들을 위해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라는 디테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2008년의 위기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대중의 자금으로 반복적인 수요를 요구하는 은행 시스템의 만성적인 실패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이 탄생하는 순간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영원히 기록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비트코인의 창조를 촉발한 금융 불안정에 대한 영구적인 논평으로 기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정부는 위기를 일으킨 탐욕스러운 은행들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사토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당신들의 실패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는 우리만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진 이 메시지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은행과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태어난 저항의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모든 노드에 복사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서로 믿지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신뢰의 대상을 바꾼 데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우리는 사람과 기관을 믿어야 했습니다. 은행이 내 돈을 잘 지켜줄 것이라고, 정부가 화폐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야 했죠. 하지만 2008년 그 믿음은 처참히 깨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수학과 코드에 대한 신뢰로 대체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돌파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해결한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비잔틴 장군 문제로 알려진 고전적인 게임 이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장군이 한 도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격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군들 중에 배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신자는 공격하자 또는 후퇴하자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배신자의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의 계획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컴퓨터 참여자 중에 악의적인 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 거래 기록에 대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사토시는 거래 기록을 장부에 추가할 권한을 얻기 위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엄청난 양의 컴퓨터 파워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사람이 진짜 거래 기록이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커가 가짜 장부를 만들려면 정직한 참여자들이 푸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수학 문제를 혼자서 풀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속이려 하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참여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믿을 필요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규칙은 투명하게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 대신 언제나 1 더하기 1은 2인 수학의 원리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라고 하며 이 알고리즘은 거대하고 개방적이며 익명인 네트워크에서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실용적인 해법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기관에 대한 신뢰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은행, 정부, 규제 당국이 정직하고 유능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선 돈의 배신 시리즈에서 보았듯이 이 신뢰는 반복적으로 배신당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 신뢰를 도입합니다. 네트워크에 어떤 참여자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신뢰는 오픈소스 코드, 수학의 법칙,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 자체에 주어집니다. 작업 증명의 진정한 천재성은 암호학이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학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일관된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08년 금융위기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하나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는지를 여정처럼 따라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가 외친 것은 은행 시스템의 사망 선고였고 그 깊은 불신의 구덩이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은행 없는 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중앙화된 금융 권력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도전이며 돈의 배신 시리즈에서 우리가 줄곧 이야기해 온 문제들, 즉 무한정 찍어내는 법정화폐,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가격 변동성과 같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본질입니다.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처음으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돈을 쓸 것인가? 아니면 국경도 중개자도 없는 자발적인 네트워크의 돈을 쓸 것인가?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비트코인의 성공 이후 수만 가지의 다른 코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트코인과 같은 혁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의 명성에 기댄 또 다른 형태의 투기 수단에 불과할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돈의 배신 8화에서는 부패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태어난 비트코인의 위대한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수만 종류의 알트코인, NFT,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모두 제2의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이 가짜일까요? 다음 화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만이 가진 절대적인 디지털 희소성의 비밀을 파헤치고 다른 코인들이 왜 비트코인이 될 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한계를 낱낱이 분석합니다. 코인, 다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다음 화, 돈의 배신구화에서 디지털 자산의 본질을 탐구해봅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을 위해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